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말종들을 부모로 둔 30대 여자입니다. 제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말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 말은 꼭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잘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 부모를 닮게 될 거라는 저주와도 같이 느껴졌거든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제 부모를 미워하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끔찍한 일들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제 삶이 처음부터 지옥 같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전 무척이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크게 하시느라 늘 바쁘셨지만 그래도 제 곁엔 가정적이고 상냥한 엄마가 언제나 함께 계셔 주었고 저는 부유한 집안에 사랑받는 외동딸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9살이던 어느 날 제 행복은 물거품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날은 온종일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난데없는 소나기가 내리던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때 전 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비가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당연히 우산은 챙겨오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도 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현관으로 나가서 각자의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곧이어 엄마 아빠들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학교에 나타났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학교에 남은 건 저 하나였어요. 괜히 서운한 마음에 전 실내화 주머니를 발로 툭툭 차며 치, 엄마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오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지 하고 돌아보니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신 담임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수민아, 너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 저 찾으셨어요? 아유, 그래. 저기 수민아, 놀라지 말고 들으렴. 네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대. 네? 왜요? 우리 엄마 어디 아파요? 일단 선생님이 차 가지고 올 테니까 얼른 엄마한테 가보자. 그 길로 전 선생님의 차를 타고 엄마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제 어린 머리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병원으로 향하던 길 이상할 정도로 떨려오던 제 몸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불행을 이미 예상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저는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엄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감기 같은 걸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며 자꾸만 덜덜 떨리는 제 손을 다잡았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저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엄만 병실에 누워 있었고 먼저 병원에 와 계시던 외할머니는 절 발견하시곤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수민아, 어떻게 하니? 네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단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외할머니는 절 붙잡고 엉엉 우셨지만 고작 어린이일 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외할머니를 따라오는 것밖엔 없었죠. 그 무력했던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아프게 기억되고 있답니다. 엄마의 병명은 급성 심부전증이었어요. 안 그래도 평소 몸이 약했던 엄마가 손상된 신장으로 오래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 의사 선생님은 하루라도 빨리 신장 이식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땐 엄마가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바보같이 미리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참았을까? 너무나 원망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 엄마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빠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제 아내가 얼마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뇨. 선생님, 말도 안 됩니다. 근래 들어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는 딱히 아픈 것도 없었다고요. 심부전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신다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그 정도 외엔 눈에 띄는 증상이 없죠. 그래서 더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요. 보호자분께는 죄송하지만 가능한 빨리 신장을 이식해 주실 분을 찾으시라는 말 외엔 저희로선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날 이후 아빠는 제일 먼저 본인이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지 검사를 받으셨고, 그 뒤로 친척들을 만나 혹시 검사를 받아줄 수 있는지 설득을 하거나 장기 이식 관리센터를 방문해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등 엄마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엄마에겐 노약자이기에 신장 공여에 적합하지 않은 외할머니 외에 다른 가족이 없었고, 센터에서도 이렇다 할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은 아빠의 검사 결과였는데, 하늘은 우리 가족의 편이 아니었죠. 검사 결과 김석현 씨의 신장은 유미나 씨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뭔가 결과가 잘못 나온 걸 겁니다. 제 아내도 A형이고 저도 A형인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혈액형은 일치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수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 그럼 검사 다시 해주세요. 다시 받을게요. 다시 해보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보호자분 심정은 이해가지만 검사를 100번 다시 받으신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또 유미나 환자분의 상태도 최근 너무 악화되었고요. 이제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보낼 준비라뇨.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며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렸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메말라갔어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이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었죠. 어느 날 엄마는 아픈 몸을 겨우 추슬러 열심히 뭔가를 적으셨어요. 엄마, 뭐해? 일기 써. 나중에 우리 수민이가 자라면 해주고 싶은 말들도 적어놓고. 거기에 적지 말고 그냥 엄마가 건강해져서 나중에 나한테 직접 말해주면 되잖아. 수민아, 몰라. 엄마 미워. 그렇게 전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병실을 뛰쳐나왔고, 잠시 병원 밖을 서성이다가 엄마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만 잠들어 계셨어요. 저는 가만히 엄마의 곁으로 가앉았죠. 그때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죠. 눈이 오는 날이면 마당에서 엄마와 눈사람을 만들곤 했기 때문에 전 모처럼 웃으며 엄마를 깨웠죠. 엄마, 밖에 눈이 와. 일어나 봐. 그런데 그때 엄마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어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그런 나쁜 생각을 밀어내며 엄마에게 다시 말을 걸었죠. 엄마, 밖에 눈 온다니까? 잠깐만 일어나 봐. 어? 나랑 눈 구경하자. 하지만 아무리 엄마를 흔들어 깨워봐도 엄마가 눈을 뜨고 그 따뜻한 눈길을 제게 보내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뒤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터를 지나 납골당에 이르기까지 무슨 정신으로 그 많은 일들을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울고 울고 또 울고 끝없이 엄마를 부르며 울었던 기억밖엔 남아있는 기억이 없을 정도로 당시 제게 엄마를 잃었다는 충격과 상실감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만 제 곁을 떠나갔어요. 수민아, 밥 먹어야지. 수민아, 숙제는 다 했어? 수민아, 이 세상에 엄마가 우리 딸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절 항상 사랑해 주시던 엄마, 더 이상은 보지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통은 아버지라는 사람으로 인해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났을까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집에 어떤 여자가 절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수민아, 인사하렴. 이제부터 네 엄마 될 분이시다. 네? 엄마라고요? 만나서 반갑다. 네가 수민이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앞으로 새엄마라고 부르렴.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인 아빠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마른 거야? 어릴 때일수록 잘 먹여야 되는 거 몰라? 수민아, 앞으로 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한다. 당신 정말 좋은 여자라니까. 역시 내가 여자 하나 잘 골랐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앞으로 우리 수민이 잘 부탁해. 어머, 난 이렇게 예쁜 딸이 생겨서 좋은데요. 전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아빠는 절 앞에 두고 낯선 그 여자와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오고 가며 내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그런 아빠의 모습은 엄마를 잃고 슬퍼하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충격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무심코 바라본 그 아줌마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거든요. 제가 놀란 얼굴로 아줌마의 배만 쳐다보고 있자 그 아줌만 예쁜 얼굴로 예쁘게 웃으며 제게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우와, 네가 동생 생긴 거 벌써 알았구나? 동생이라고요? 어, 이제 2달 뒤면 수민이 네 남동생이 태어날 거야. 너도 동생 생겨서 기쁘지?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빠와 그 여자를 뒤로하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 버렸어요. 새엄마라니, 동생이라니.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전 울면서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할미다. 할머니, 나 좀 데리러 와줘. 어? 아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빠가 이상해. 처음 보는 아줌마를 데려와서 이제부터 새엄마라고 부르래. 뭐가 어쩌고 저쩌? 수민아, 너 좀 자세히 얘기해봐라. 아니, 김서방이 그럴 리가 없지. 수민아,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 거 확실해? 혹시 네가 꿈꾼 건 아니고? 아니야. 그 아줌마가 이제 곧 내 동생도 태어날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할머니, 빨리 나 좀 데리러 와. 나 여기 있기 싫어. 잠시 후 분노한 외할머니가 도착하셨고 놀란 아빤 당황하며 제게 호통을 쳤어요. 수민이 네가 할머니께 고자질한 거야? 아빠의 불호령에 저는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주눅이 들어 움츠러들었죠. 그러자 외할머니께서 나서주셨어요. 자네, 지금 뭘 잘했다고 수민이한테 소리를 치나? 방귀 낀 놈이 썩낸다더니 자네가 딱 그 짝이구만 그래. 계집질을 해놓고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식한테 성질을 부려? 장모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계집질이라뇨? 아픈 마누라 내버리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게 그럼 계집질이 아니고 뭔가? 어? 난 자네가 죽어가는 내 딸 뒤에서 이런 짓거리 벌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자네가 사람인가?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죽은 내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말이세. 외할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부끄러움을 느낀 건지 아빠가 입을 다물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아빠의 여자, 그 예쁜 아줌마가 외할머니께 따박따박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막말로 누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남편 두고 죽으랍디까?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라고요.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주 못하는 말이었구만. 아니 그러게 우리 바람 피는 걸 알았으면서 곱게 이혼해 줄 것이지. 왜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다가 죽냔 말이에요.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어르신이 이러지 않으셔도 저 충분히 속 시끄러우니까 추택 그만 부리시고 얼른 돌아가세요. 이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 오냐,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한 외할머니가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아줌마 아빠는 외할머니의 소나기에서 아줌마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죠. 이거 놓으세요. 여보, 이 할머니 좀 치워줘요. 장모님, 창피하게 진짜 왜 이러세요? 이 손 좀 놓으세요. 그때 아줌마가 배를 잡고 구르기 시작했어요. 배가,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들 잘못 데려나 봐. 사색이 된 아빠는 아줌마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놀란 외할머니와 저도 우선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외할머니로 일이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외할머니도 그 순간은 많이 놀라신 걸로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같이 따라 나섰던 거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빠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외할머니께 으름장을 놓았죠. 만약 우리 아들 잘못되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보시기에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수미 너만 이미 죽었고 전 이제 이 여자 없이 못 삽니다. 정 저희 꼴이 보기 싫으시거든 앞으로 왕래하지 말고 지내는 수밖에요. 대신 장모님께서도 수민이 못 보시는 겁니다. 아빠의 말에 외할머님 분한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지만 무어라 더 말을 보태진 않으셨죠.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 남은 손녀마저 못 보게 될 거라는 걱정에 그러셨던 거겠죠.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아줌만 다행히 안정을 찾았고 아빤 당연한 듯 아줌마의 옆을 지켰죠. 그 옆을 멍하니 서성이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 듯 했어요. 외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수민아, 할민 이제 가마. 할머니, 나도 데리고 가면 안 돼? 아빠 이상해.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는걸? 나 그냥 할머니랑 살래. 어? 외할머니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어린 절 꼭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끝내 절 데리고 가주시진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외할머니 곁에서 자라는 것보다 부유한 아빠 밑에서 사는 것이 저에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 행복을 위해 외할머니께서 내리신 이 결정은 오히려 절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아빠가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그간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니 이미 아빠와 아줌만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이혼을 안 해준 걸로 보였어요. 근데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엄마를 두고 바람을 폈던 사람이 왜 아빤 엄마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려고 그렇게 울고불고 애원을 했었을까요? 엄마가 불쌍해서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었던 걸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주 천벌받을 사람이 아빠였으니까요. 이후 마치 시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자 다 쓴 건전지를 빼내고 그 자리에 새 건전지를 넣어 다시 시계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도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아빠, 난 저 아줌마 싫어. 저 아줌마가 엄마 방 쓰는 것도 싫고 저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것도 싫단 말이야. 저 아줌마 다시 가라고 해. 수민아, 너 어린애처럼 왜 이러니? 아빠가 그만큼 알아듣게 설명했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아빠가 새엄마랑 결혼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집안 시끄럽게 토달지 마. 이럴 시간 있으면 새로 생긴 가족에게 정 붙일 노력이나 해. 수민이 너 자꾸 이러면 이 새엄마가 혼낼 거야? 그러니 투정 부리지 마. 당신이 뭔데요? 내 엄만 우리 엄마 하나뿐이라고. 난 아줌마가 싫다고요. 하지만 제 간절한 외침에도 아빠는 기어코 그 여자와 재혼을 했고 그 여잔 정식으로 제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9살이던 전 무력하게 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후 이복 동생이 태어났고 제 삶은 더 끔찍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그날 이후 저는 공식적인 찬밥 신세가 되었죠.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인 절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며 귀여워해 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복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태도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김씨 집안에도 장손이 태어났구나. 얘 새아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 정민이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드리죠. 내가 이제야 겨우 우리 조상님들 뵐 낯이 생겼지 뭐냐.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어찌나 속을 끓였는지 모른다.
아수민이 저건 기집애라 제사를 올릴 수도 없고 우리 김씨 집안 대도 이을 수가 없으니 아주 골치가 아팠거든. 아이, 그러셨구나. 아이고, 우리 정민이가 얼른 자라서 집안 대들보 역할을 해야겠네요. 아, 그럼 우리 김씨 집안 귀하디 귀한 3대 독자인데 그나저나 정민이 저거 아주 떡두꺼비같이 생긴 게 애비 어릴 때랑 아주 판박이야. 어머, 그런가요, 어머님? 그렇고 말고 우리 석현이 아들이니 석현이 닮을 수밖에. 모르긴 몰라도 정민이 얘도 지혜비 닮아 아주 똑똑하고 반듯한 효자로 자랄 게다. 그러면 좋겠네요. 아, 어머님, 수민이는 어릴 때 어땠나요? 우리 정민이랑 닮았었나요? 어? 수민이?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 우리 정민이랑은 천지 차이지. 잠 말 나온 김에 수민이 너 잠깐 이리 와보거라. 네, 할머니 부르셨어요? 저는 쭈뼛거리며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혹시나 이제라도 절 예뻐해 주시려나 하고요. 하지만 제 기대는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너 행여나 네가 누나랍시고 동생 괴롭히지 말거라. 요즘 보면 기집애들이 아주 사내 놈들 잡아먹을 태세로 사사건건 까불던데 난 집안꼴 그리 돌아가는 거 못 본다. 알아듣겠어? 할머니, 만약에 네 동생 괴롭히면 홍군형 내줄 거요. 오구오구 우리 강아지. 혹시 누나가 괴롭히거든 이 할미한테 다 일러. 이 할미가 누나 홍군형 내줄 테니. 어머, 어머님, 정민이 이제 겨우 1살인데 어떻게 말을 해요. 누나가 괴롭혀도 그저 울고 말겠죠. 그런가? 그럼 애미 네가 수민이 저거 잘 감시하거라. 혹시나 못된 마음 먹고 정민이 괴롭히지 않는지. 아니다. 그냥 우리 정민이 옆에 얼씬도 말거라. 얼른 네 방으로 들어가. 그렇게 할머니와 새엄만 제가 무슨 동생을 해칠 병균이나 되는 듯 방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한순간에 부잣집 외동딸 공주님 같던 삶에서 처량한 신세가 된 제 꼴이 창피하고 서글퍼 전 한참을 울었답니다. 더 이상 집이 집같이 느껴지지 않자 저는 빨리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차라리 학교에 가면 가족들을 안 봐도 되니까, 또 학교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학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집보다 학교가 더 나을 것이라는 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학부모 상담이었죠. 학년이 바뀌자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을 시작하셨고 어느새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빠가 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제 기대는 처참히 부서지고 말았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새엄마였어요. 새엄만 자신이 이곳의 학부모라는 자격으로 온 것이 자각이 있긴 한 것인지 새빨간 립스틱과 매니큐어를 바르고 뾰족하게 높은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김수민 엄마입니다. 뭐예요? 아줌마가 여길 왜 왔어요? 수민아, 이런 자리에선 엄마라고 불러야지. 죄송해요, 선생님. 우리 수민이가 경우가 없는 아이라 가르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저희 가정에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얘 엄마가 병치를 하다가 일찍 죽어서 애가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버릇없고 대바라진 구석이 있답니다. 부디 선생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세요. 새엄마의 모욕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줌마가 봤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가르친 게 있는지 없는지 봤냐고요. 어머, 얘가 선생님도 계신데 창피하게 왜 이래? 너 조용히 하지 못해? 아줌마나 조용히 해요. 아줌마 내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제가 소리를 질러대자 새엄마는 얼굴을 잔뜩 붉히더니 자신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선생님.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날 전 새엄마라는 사람한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 여자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이 독한 거 울지도 않아. 어서 잘못했다고 말 안 해? 지엠이 닮아가지고 아주 독하구나 독해. 한편 새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무척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같이 마사지라도 받으러 가실까요? 마사지 좋지. 예, 내가 너 이래서 아주 마음에 든다니까.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다만, 아, 수미nem이 그건 명문여대 출신이랍시고, 교양 있는 척 잘난 척이 날 줄 알았지. 사근거리는 맛도 없고, 은근히 재수가 없었거든. 그래봤자 지가 뭘 잘났다고. 호러미 밑에서 자란 주제에 우리 석현이 만나서 팔자 폈었지 걔가. 근데 겨우 그거밖에 못 살고 간 거 그거 다 박복한 지 팔자인 게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 구박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그럼 안 참아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아주 죽은 네 애밀 닮아서 대바라졌구나. 네, 저희 엄마 닮았어요. 엄마 딸이니까 엄마 닮는 게 당연하죠. 그때 갑자기 제 눈앞이 번쩍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새엄마가 제 따귀를 때린 것이더군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마침 방에서 아빠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 아빠를 바라보았고 잠시 저와 새엄마를 번갈아 보며 상황 파악을 하던 아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새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주무시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어. 그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가운데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도와줄 거라 잠시나마 기대했던 나 자신도 웃기고 단체로 정신 나간 것 같은 우리 가족도 웃기고 그저 모든 것이 한심하고 웃겼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저는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걷는데 문득 어릴 때 엄마와 자주 오던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밀어주던 그네에 이젠 홀로 앉아 늦은 밤이 되도록 저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답니다. 내가 없었으면 하는 가족들과 특히 그것을 방관하는 아빠라는 이 답없는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문득 엄마의 일기장에 생각이 닿았어요. 그때 분명 엄마가 나한테 남긴 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죠. 무슨 정신으로 일기장을 찾고 또 그 많은 글들을 읽어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엔 엄마가 제게 남긴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수민아, 20대 때 엄만 꿈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 하고 싶은 공부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참 많았단다. 그런데 네 아빠를 만나고 널 가지게 되면서 지금의 엄마가 되었지. 물론 예쁜 우리 수민이 엄마가 되었다는 걸 후회하진 않아. 하지만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길 바란단다. 비록 엄마가 네 곁에 있어줄 순 없겠지만 하늘에서 언제나 널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죽음을 직감하고 남긴 글엔 제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전 엄마의 그 마음에 보답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지금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절대 좌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꼭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보여줄 거라 다짐했죠. 그렇게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답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엄마같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그래서 나처럼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어린이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저는 결심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의대에 진학해야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다시 공부하는 그야말로 강행군의 연속이었죠. 다행히 전 엄마의 좋은 머리를 닮은 덕분인지 노력한 만큼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시험을 치르고 훌륭한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저는 엄마와 저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행보에 기쁘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이복 동생은 그 비싼 과외며 학원 수업을 아무리 받아봐도 성적이 바닥을 기웠어요. 전국 상위권을 훨훨 날아다니는 성적을 받는 저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이복 동생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고, 그렇게나 이복 동생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마저 이복 동생의 멍청함엔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어요. 예, 우리 석현이 이러지 않았다. 정민이 쟨 대체 누구 머리 닮은 건지? 애비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기똥차게 잘했어요. 쟤 수민이 좀 봐라. 응? 지 애비 닮아 얼마나 공부를 잘하니? 정민이 아무래도 외탁을 심하게 한 모양이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들은 새엄마의 얼굴은 보기 좋게 일그러졌죠. 그날 저는 모처럼 기분 좋게 등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새엄만 나름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건은 제가 고3이 되어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일어났답니다. 전 당연히 서울에 있는 의대에 원서를 넣으려고 했지만 새엄마는 제 뜻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의대 무슨 의대야? 너도 죽은 네 엄마처럼 그냥 여대에나 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체 왜 내 마음대로 원서도 못 넣게 하는 건데요.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나 본데 너 한 학기 의대 학비가 얼만 줄이나 아니? 그리고 내가 왜 너같이 대바라진 기집애한테 그렇게 큰 돈을 써야 하니? 그 순간 마침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새엄만 이때다 싶었는지 아빠를 교묘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수민이 의대 말고 여대 보내요. 의대 보내봤자 공부하느라 힘들긴 하지. 여잔 그저 남자 잘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보? 아빠가 들어보니 엄마 말이 틀린 게 없구나. 수민이 너도 엄마 말도 들어보고 그래라.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너만 엄마 말 잘 들으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의대 갈 거예요. 아빠가 반대하시면 저 혼자 힘으로라도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날 이후 결국 아빠는 제가 서울에 있는 의대를 고집한다면 등록금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제 뜻을 꺾지 않았죠. 의사가 되어 제 꿈을 펼치겠다는 건 저와 돌아가신 엄마의 약속이기도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저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감사하게도 외할머니는 당장 집으로 달려와 주셨죠. 김서방, 자네가 아무리 마누라 치마폭에 감겨 사는 위인이라도 그렇지 자기 딸 꿈까지 꺾으려고 들어? 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넨 죽은 우리 미나가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릴까 걱정되지도 않어? 아니 장모님,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참,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어르신, 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러세요? 전 그냥 수민이 제가 그렇게나 죽고 못 사는 지 엄마 따라 같은 여대 가라는 거라고요. 이런 천벌을 받을, 내 이제부터 너희들 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랑 더 말 썩지 않을 것이고, 수민이 넌 잠시 할미 따라 나오너라. 그렇게 절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온 외할머니는 품속에서 통장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 10년간 착실하게 모은 돈이 들어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가 등장한 순간부터 외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라도 하셨던 걸까요? 제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자 외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 학비는 이 할미가 내줄 테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거라. 너 하나 가고 싶은 학교 못 보내면 이 할미가 나중에 저승 가서 네 엄마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겠니? 감사해요, 할머니.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죠.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날 새엄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저저 독한 거. 늙은 외할머니 돈 빼앗아 그렇게 의대에 다니고 싶니? 애가 가만 보면 참 뻔뻔하다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향했어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가족들은 제 학교 입학식에 찾아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며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가족들도 제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를 무시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방에서 공부를 하던 전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 아빠와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지 새엄마는 TV를 보며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무슨 신장이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아빠와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거 보니 우리 그때 생각난다. 당신 전 와이프한테 신장이식 해주려고 쇼한 거 말이야. 하여튼 당신 진짜 귀여운 구석이 있었다니까. 애기도 아니고 수술 받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 말도 마. 생때 같은 내 신장을 떼어간다는데 그럼 무섭지 안 무서워? 아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오금이 저리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 딸 앞에서 그렇게 깜찍한 연기를 해요? 아, 몰라. 그 의사가 내 친구랑 잘 아는 사이여서 조직 검사 결과가 안 좋다는 거짓말을 맞춰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꼼짝없이 내 신장 빼앗길 뻔했지 뭐야. 그리고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신장 이식 조건이 맞을 확률이 극히 드물대.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혹여라도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 받으면 눈 뜨고 당한 거잖아. 그래서 검사를 하는 척하면서 내가 안 했던 거지.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아빠가 기증만 해주었더라면 엄마가 살 수도 있었다는, 다시 말해 아빠는 애초부터 검사를 하는 척하면서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들아, 너희가 사람이야? 이 씹어먹을 것들아. 아빠 새엄만 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라더군요. 수민아, 아빠가 설명하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입 닥쳐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장 이식 조건이 안 되더라도 검사 받아볼 수 있었잖아요. 저 여자 때문이었어요? 저 여자한테 미쳐서 이성을 상실했냐고요. 분노에 찬 제 목소리에 아빠 새엄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수치심을 느낄 인성이라면 이런 천인공나의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새엄마는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얘 수민아, 너도 참 진짜 유난이다. 아니, 대체 네 엄마가 죽은 게 몇 년 전 일이야? 진짜 사람 피곤하게 이럴래? 그 입 못 다물어요? 어허, 어디 새엄마한테. 김수민 너 말버릇이 그게 뭐냐? 아빠가 지금 저한테 말버릇을 가르치세요? 어린 딸 앞에서 의사랑 짜고 새빨간 거짓말 하셨던 분이? 적합 판정 받을까봐 검사하는 척 쇼하셨던 분이? 음, 그거야. 아니 막말로 네 엄마가 나한테 신장 맡겨놨냐? 내가 네 엄마한테 신장을 줘야만 한다는 법이라도 있냐고. 난 아주 떳떳해. 뻔뻔한 아빠와 역겨운 새엄마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길로 짐을 챙겨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저를 보며 외할머니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외할머니께 아빠의 거짓말로 인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할 수 없었죠. 그건 외할머니 가슴에 두 번 상처를 내는 일일 테니까요. 끝내 입을 다무는 저를 보며 외할머니도 더는 묻지 않으셨고 그렇게 전 외할머니와 둘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더 할머니한테 빨리 올 걸 그랬어. 이렇게나 편하고 좋은데. 미안하다 내 새끼. 할머니는 일도 해야 되고 네 학비라도 벌려고 그랬지. 할미랑 같이 있으면 이 헬미가 못 챙겨주잖아. 그리고 네가 아빠랑 살아야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아니냐.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옆에 있어 드릴게요. 저도 어른이에요. 더 이상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약속해요. 아이고 내 새끼. 이제 다 컸구나. 다 컸어. 저는 그렇게 10여 년을 늦게 할머니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니 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 응원 덕분에 의사 국가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 그토록 원하던 의사가 될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제가 의사 시험에 합격한 그날 저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에휴, 니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아마 네 엄마도 하늘에서 울고 있을 거야. 고맙다 고마워. 이 헬미 더 이상 소원이 없구나. 할머니.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울기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이후 전 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칠 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물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전 저만 바라보는 할머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중간에 간간히 연락은 오긴 했지만 전 무시를 하고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연달아서 계속 울려대는 전화에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린 아빠가 아닌 할머니였어요. 예, 수민아, 우리 강아지. 지금 빨리 좀 집에 와줄 수 있니? 아주 급한 일이란다. 제가 왜 거길 가야 하죠? 싫은데요? 이 헬미 부탁이다. 한 번도 너한테 이런 부탁한 적 없지 않니? 꼭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와줘. 와보면 내가 왜 불렀는지 알 수 있을 게다. 할머니 목소린 평소와 다르게 축 처져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집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옆엔 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아 보이는 아빠,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 새엄마가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은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강아지, 너 요즘 술 마시거나 그러지 않지?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아니 글쎄, 네 아빠가 간경화라서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지 뭐냐. 수민이 너 나이 어리겠다. 얼마나 간이 건강하겠니? 얼른 입원해서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받고 수술 날짜도 잡고 하자꾸나. 제가 집을 나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절 찾지 않은 사람들이 아빠가 간경화에 걸리니 절 찾았던 거였습니다. 평소 그렇게 술을 달고 사시더니 결국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이 우스웠어요. 마치 평행 이론이 일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깔깔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웃고 있자 아빠가 제게 말을 거시더군요. 수민아, 넌 뭐가 그렇게 웃기니? 아빠가 병에 걸린 게 좋아? 저는 겨우 웃음을 그치며 답했어요. 재밌잖아요. 간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는 당신들을 보니 우스워서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한테 간 이식을 안 해주겠다는 거냐? 당연하죠. 물을 걸 물어요. 참 이래서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나 봐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을 잊으셨나 봐요? 왜요? 저도 아빠처럼 쇼 같은 거 해볼까요? 전 검사 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꿈 깨세요. 제 간결한 대답에 아빠는 배은망덕하다는 듯 누나를 부라리며 소리를 치셨어요. 넌 낳아주고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거냐? 아빠가 아프면 딸인 네가 당연히 도와야지. 저는 가여운 아빠에게 아빠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아빠, 저한테 간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무서워서 수술 못 받아요. 제가 좀 겁이 많아야죠. 아유, 수술의 시읒자도 저한테 꺼내지 마세요. 오금이 다 저리니까. 수민아, 아빠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불쌍한 척 그만하시고요. 정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예뻐하던 김정민한테 간 달라고 하시든가요. 왜요? 끔찍이 아끼던 아들한텐 수술 자국 남아서 이식해달라는 말 못하겠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복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새엄마의 앙칼진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정민이는 안 돼.
아니, 애미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정민이라도 애비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정민이는 안 된다니. 어머님은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정민이 가는 탐낼 생각도 마요. 당신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요. 새엄마는 이복 동생의 손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가족들은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전 아빠를 한껏 비웃어주며 그 집을 나왔죠. 아빠, 이게 현실인 거 이제 아셨죠? 아빠가 저 이 집에서 나가고 1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적 있어요? 의사 합격했다고, 단 한 번이라도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말해준 적 있으시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손주를 끔찍이 아끼시더니 결국은 그 손주하고 며느리한테 팽당해 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이에요. 죽을 때 돈 싸매 들고 죽을 순 없으니까요. 아주 꼴 좋네요. 아빠 죽으면 남은 재산 저것들한테 배분이 돼서 저것들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겠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저 찾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놓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아빠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그럴수록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요할 정도로 저를 찾아와서 매달리셨지만 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빠는 아직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다고 했어요. 새엄마와 이복 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가출했다고 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식한테 간이식 해주라는 압박이 심하니 도망갔던 걸로 보였습니다. 결국 아빠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니 모든 게 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외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민아, 이 할미는 네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네 애비를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게 맞다고 이 혜미는 생각한다. 아빠가 많이 원망스럽고 믿겠지만 만약에 네 애비가 이대로 죽으면 넌 평생 이유 모를 죄책감에서 고통받고 살 게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다. 나도 네 애비가 밉다. 하지만 어쩌겠니. 네 애비라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을 잘 결정하려무나.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도 이유 없이 제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만약에 아빠가 이대로 죽는다면 평생 죄인처럼 살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할머니는 그걸 염려했던 거였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테니 우리의 거래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빠가 좋아서 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절 낳아주셨으니 자식으로서 마지막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거래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절 찾지 마세요. 수민아, 고맙다 고마워. 아빠가 너와 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아빤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행히도 공여자 조건이 돼서 저는 수술대에 올라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수술도 무사히 끝나고 다시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빠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아빠는 자신을 배신한 그 여자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뒤늦게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였죠. 그 이후 아빠는 저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찾고 있지만 전 간이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할머니와 단둘이서 이렇게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행복하거든요. 제 선택을 보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하러 간이식을 해줬냐 욕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고 싶진 않았어요. 부디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의료 현장에서 제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